반갑습니다. 장종용 시장점검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급등 패턴 진입 이후에 전형적인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굉장히 고무적인 흐름인데 요 영역 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5%. 이 드문 흐름이 나온다. 그 드문 게 급등 아니면 급락인데 이 급등이 나오고 있고 이제 연중 최고치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이제 뭘 주목을 해야 되냐면 이거의 돌파입니다. 2600 7.1을 돌파를 하느냐 못하느냐. 뭐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뭐 한 2610까지 갔다가 꺾일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근데 확률적으로 이 자리를 힘있게 넘어서게 되면 시장은 이 두 가지의 어떤 긍정적 요인에 접어들게 됩니다. 하나는 매물이 없다.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하는 펀드 매물이라고 하는 것도 과거에 2000선에 물려가지고 2000선에서 899를 가니까 올라오는 과정에서 펀드 환매가 계속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돌파하고 나니까 이제 펀드 환매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 자리를 넘어서면 일단 매물 부담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 자리를 넘어섰다는 것은 웬만한 지수 연동되는 종목들 웬만하면 신고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개별 종목들의 탄력도 남달라집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유동성 장세가 펼쳐지는 건데 불과 한 60포인트 남아 있습니다. 물론 돌파하자마자 바로 이제부터 유동성 장세다 뭐 이건 아니지만 그 2007년의 유동성 장세를 보면 제가 2007년 지나고 나서 그때 당시에는 고마운 줄 몰랐는데 이 2007년의 유동성 장세 뭐 아침에 잠깐 매매하면 그냥 한 150만 원 따고 예, 제 종잣돈이 1억 4천까지 올라서고 뭐 그때만 해도 종잣돈이 3천이었나? 요 시기를 거치면서 이게 4.7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 지나고 나서 살아생전에 인원 장세 한 번만 더 오면 진짜 잘할 수 있을 텐데 요게 지금 거의 오기 직전인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당시에는 보면 코스피가 20년간 1000선에서 허우적거렸습니다. 물론 1000을 넘어간 적도 있지만 크게 벗어난 적이 없었고 그걸 처음으로 돌파했던 때가 2005년인데 당시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44.5%까지 주식 비중을 늘렸습니다. 네, 근데 뭐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만약에 그냥 아무것도 없이 매매만 했다면 요런 지식이 있겠습니까? 뭐 이게 있든 없든 큰 상관은 없지만 계속 여러분들께서 계속 제 방식대로 투자를 해 나가시면 생업에 열중하면서 이런 정도로 시장에 관심을 갖고 시장을 읽어 나가면서 이렇게 종목에 대한 지식, 종목도 익숙한 종목은 심리적으로 밀리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익숙한 종목이 생기고 또 시장 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판별을 할 수 있게 되고 물론 시장은 항상 새롭지만 과거에는 이랬었는데 저랬었는데 이런 부분들 코로나19 발 폭락에서도 이걸 경험한 사람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굉장히 컸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도 IMF 구제금융을 경험한 사람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굉장히 컸습니다. 차이가. 그래서 요때의 경험이 똑같이 적용되라는 법은 없지만 요거와 상당히 비슷한 상황이다. 이 외국인 매수로 당시 코스피 지수가 1400선을 넘었고 그리고 여기서 거의 한 30% 가까운 조정을 받았습니다. 30%는 아니고 한 20%대 중반 1400선에서 1100을 다녀왔으니까 꽤 컸습니다. 지수가 이만큼 되면 종목들 거의 반토막 났습니다. 이때. 예, 근데 이런 과정들을 거치고 요 부담스러웠던 자리를 넘기면서 요런 대세 상승장이 왔습니다. 이때 진짜 좋았습니다. 주식 투자할 때.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다 수익입니다. 뭐 심지어 LG전자 폰이 예쁘네 해서 LG전자 사면 수익.
뭐 이런 거였습니다. 그때 현대증권에서, 지금의 KB투자증권인데 당시 현대증권에서 또 로고송 매일매일 수익이 매일매일 쌓이는 이 노래, 제가 이 노래 들을 때 진짜 행복했는데 다시 올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낙폭도 크고 뭐 상황도 다 다르지만 분위기 자체는 비슷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나쁜 여건들을 다 이겨내고 올라갈 만큼 유동성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뭐 환경도 비슷한 게 당시에도 부동산 폭등이 있었습니다. 지금 부동산 폭등이 뭐 정책의 실패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물론 정책이 적절하지 않은 건 맞겠지만 근본적으로는 돈이 풀려서 그렇습니다. 그 2006년 당시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당시에 행정수도 이전을 하고 그리고 지방의 혁신도시를, 공공기관 지방 이전한다고 혁신도시를 건설을 했는데, 이 지방의 공공기관을 보내면서 풀린 토지 보상금만 당시에 100조 원이 넘었습니다. 이게 부동산 시장에 들어가 버리니까 부동산 폭등이 나온 거고, 부동산이 폭등을 했다는 건 그만큼 이제 통화 가치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몇 억을 번 게 아니라 내 자산이 돈을 찍어내는, 그러니까 정부와 한국은행이 돈을 찍어내서 결국 내 자산이 희석되는 걸 막은 겁니다. 아파트가 1억이 올랐다, 2억이 올랐다 이런 게 내 자산이 돈 가치가 떨어져서 희석되는 걸 방어했다라는 개념이 맞을 겁니다. 근데 당시에 그렇게 해서 부동산 오르고 그 다음 년도에 주식의 유동성 장세가 펼쳐지는 건데, 이 수순이 결국은 통화 가치 하락에 대한 인식이 주식시장에 반영된 것과, 두 번째는 이제 요런 개념도 있습니다. 아파트가 2억짜리였는데 당시에 아파트가 3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조금 더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60%였으니까 6천 정도. 이렇게 해서 주식시장에 들어옵니다. 아파트 가격이 올라서. 뭐 이런 약간의 상관관계도 있고. 그래서 지금 환경이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요번에도 비슷한 흐름을 연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물론 2607을 돌파하고 바로 내일부터 유동성 장세니까 마음대로 다 때려 박으세요, 이건 아니지만 이제 훨씬 더 지금보다도 더 좋은, 지금도 분명히 시장이 좋았는데 지금보다도 훨씬 더 좋은 장세다. 물론 올라오는 게 이만큼 올라왔는데 여기서 이거만큼의 상승률은 안 될 겁니다. 거의 뭐 저점 기준에서 100%가 다 되어가고 있는데, 이거만큼의 상승률은 아니더라도 2007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도 보면 상승률 자체는 요 당시에 펀드 해가지고 3배 벌었다 이런 사람들 많았습니다. 펀드에 넣고. 그래서 이때 미래셋이 대박이 터졌는데, 뭐 지수가 500 이렇게 하다가 1400, 500 되니까 3배 올랐다는 얘기가 거짓말이 아닐 겁니다. 그리고 실제 지수는 여기서는 1400에서 2000을 갔습니다. 한 40%? 40%에서 50% 정도 올랐는데, 체감하는, 뭐 제가 물론 이때는 군 복무 중이었기 때문에 시장을 경험을 못했지만 그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체감하는 상승은 이 지수가 500에서 1500이 될 때까지, 지수가 3배 오를 때보다 요 40%, 50% 오를 때가 훨씬 장이 좋았다라고 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수를 견인할 만한 종목들은 여기서 크게 오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밑바닥에 깔려있던 저평가주 중소형주들이 다 마치 강바닥에 침전되어 있던 그 침전물들이 한번 세차게 물이 들어오면서 확 다 일어나서 흙탕물이 되는 그런 어떤 현상처럼 종목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지금은 삼성전자가 올라가지만 지수 다 오르고 나면 나머지 종목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올 겁니다.
그거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높여주는 상승이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고, 저는 오늘부로 이제 선물을 일단 중단을 하게 됐는데, 뭐 손실 본 거는 꽤 많이 만회를 했습니다. 만회를 했고, 지금 두 가지 측면에서 또 이 선물을 과연 매매를 해서 어떤 리스크 관리를 하고 뭐 롤오버 안 하고 이런 원칙들을 세워가다 보니까 이거 과연 이거 평범한 분들이 할 수 있는 거냐? 예, 못 한다는 결론이고, 또 두 번째는 재미가 없다. 저는 이제 이게 좀 심장이 쫄깃하고 드라마틱하지만, 보시는 분들은 선물은 잘 모르지만 아무튼 잘 됐으면 좋겠네요. 이런 느낌이라서 요거 말고, 그래서 그 단타 종목을 다시 추천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는 이거를 매일매일 했었는데, 단기 투자 추천 종목을 그 뒤로는 안 했습니다. 뭐 이걸 가지고 제가 뭐 리딩을 한다든지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이 검색 식에 맞춰 가지고 제가 이제 종목들을 이렇게 찾아 가지고 뭐 에너지가 많은 종목들을 골라내고, 뭐 이런 검색식으로 이제 찾아서 올려드렸는데, 차라리 이게 낫지 않을까. 예, 선물해서 뭐 하는 것보다. 근데 뭐 저거는 이제 제가 매매도 안 할 거고, 제가 종목을 올려드리지만 잊어버릴 겁니다. 예, 그래도 이 선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단 좀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이고, 그리고 선물도 뭐 완전히 포기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제가 이걸 가지고 뭐 100만 원 따고 200만 원 따고 아니면 100만 원 잃고 200만 원 잃고, 이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예,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좀 평범하게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그 생업에 지장을 주지 않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잠깐 자리 비웠는데 박살나 있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업에 지장을 받지 않으면서도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예, 그 고민을 해서 그게 충족이 되면 다시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특별히 도움이 되지도 않고, 저도 진짜 뭐 돈이 크지도 않은데 심리적으로 굉장히 부담도 받고,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받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도 그랬지만, 어제가 아니라 금요일에 이 급등 패턴 돌입해서 이제 갖고 넘어왔는데, 그 선물이 그 뒤에 조금 내리려고 하니까 굉장히 이것도 신경 쓰이고, 나중에 올라 있으니까 기분 좋고, 이 주식에 영향을 받으면, 심리에 영향을 받으면 굉장히 좋지 않은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다 하고, 또 어떻게 하면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 수 있을까, 그걸 좀 고민을 해서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다행히 운 좋게 이게 좀 수습이 됐는데, 이게 진짜 운이 좋아서 그런 거고, 만약에 여기서 역주행 탔으면 진짜 끝났습니다. 1,000만 원 다 날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말고 조금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런 방법이 있다면 잘 정리를 해서, 지금처럼 막 주먹구구식으로 뭐 의욕이 앞서가지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도움이 될 수 있게 그렇게 한번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닥. 예, 코스닥은 오늘 흐름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다만 코스피에 밀리긴 했는데, 결국은 이 수급을 봤을 때 코스닥에는 이제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보유 비중의 90%가 개인이고 10%가 외국인인데, 여기에 이제 자금이 유입이 된다는 것은 뭐 당장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게만 좋지만, 결국은 이 유동성이라는 게 위에서 밑으로 흐른다, 물하고 똑같은 개념이라서 큰 종목에서 작은 종목으로 흐르기 때문에, 유동성 장세가 펼쳐지면 결국은 작은 종목들의 수익률이 훨씬 더 높을 겁니다. 그래서 뭐 당장은 뭐 삼성전자가 잘 가고 증권주가 움직이고 이런 상황이지만, 지나고 나면 결국은 작은 종목들이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내는. 그래서 뭐 제일 좋은 거는 지금 강한 종목에서 수익 냈다가 나중에 갈아타는 게 제일 좋고,
난 그런 타이밍 진짜 못 하겠더라. 아마 상당수 평범한 분들은 그런데 그런 타이밍 못 잡겠는 분들은 그냥 맞을 때까지 하나 자꾸 기다리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종목 먼저 세미콘라이트를 보면 오늘 세미콘라이트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까지 대부분 발표를 하는데 일단 뭐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영업이익이야 뭐 사실 이거 만들려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게 재고를 생산을 풀 가동해가지고 재고를 쌓아놓으면 이거 재고 자산으로 해서 이거 약간 유연하게 플러스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굳이 뭐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순이익이 거의 40억 가까이 났다는 거. 요게 조금 크다라고 봅니다. 분기 보고서 보면 여기에 연결 재무제표 보면 뭐 매출, 이익 뭐 다 따져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순 자산이 얼마냐? 자본 총계가 493억. 493억이 됐습니다. 근데 앞에 444억이었는데 순이익하고 이렇게 저런 거 더해가지고 493억. 그리고 여기에 전환 사채가 주식으로 전환 청구가 됐으니까 실질적으로는 이제 553억이다 순자산이. 예, 굉장히 나쁘지 않습니다. 예. 현재 시가총액이 469억이니까 아직도 자산 대비해서 저평가다. 지금 주가가 저 바닥에서 많이 올라온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예, 그래서 이 실적은 굉장히 고무적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아마 그 회수하지 못할 거라고 봤던 전환사채 이런 걸 회수를 한 것 같은데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미콘라이트가 그 부분이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다만 전환사채 관련해서 10등분해서 파는 게 낫지 않을까. 전환 청구권 행사한 주식이 쏟아지는 걸 대비를 해서. 근데 쏟아지기 전까지 주가를 올릴 가능성도 있으니까 어떻게든. 그러니까 청구권 행사 날짜 직전에 고점이 될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등분을 해서 대응을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영신금속은 조금 내렸습니다. 근데 이제 영신금속 같은 경우는 영신금속 소액주주 모임에 이제 여기 이제 제가 글을 하나 써놨는데 댓글에서 아는 분들이 한 분씩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주주운동의 좋은 점입니다. 어떤 분이신지는 모르겠지만 나사 만드는 회사에서 뭐 왜 부가가치 사업을 안 하는지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하긴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상한 액세서리 만들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맞는 것 같고 그 자회사에 있던 거 이상한 자회사가 있었는데 뭐 액세서리 이런 거 만드는 게 딱 그냥 여자들이 좋아할 만한 거 그래서 사업이 아니라 뭐 놀러 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나사 품목이 16개인데 그래서 저도 그 두산 중공업에서 만드는 그 가스터빈에 들어가는 대형 뭐 나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조언을 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주운동이란 게 단순히 주가 올려라 이게 아니라 너네가 잘못하고 있다 이것도 아닙니다. 잘못하고 있으니까 대안을 제시할 테니까 나가라 이겁니다. 아니면 고쳐라 요건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노력을 할 필요가 있고 다행히 뭐 어느 좀 도움이 될 만한 분들하고도 접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요런 지적들도 나오고 그리고 일도 안 함. 뭐 밖에서 봤을 때 왠지 일 안 할 것 같은 왜냐면 이제 막 대학교 졸업해가지고 뭘 알지도 못할 것 같은데
근데 모르는 일이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 예, 안 할 것 같은데 안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주주 운동을 해서 좀 영신금속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의 이런 의견을 모아가고, 그래서 문제를 제기를 하고 고쳐나가고, 예. 이 과정을 통해서 영신금속 주가가 정상화되고 앞으로 어떤 성장을 할 수 있게 되고, 예, 이렇게 만들어가는 게 주주 운동인데, 일단 순조롭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이제 제가 잔고증명서 발급받아서 공시를 해야 되는데, 뭐 다트도 오늘 제가 여기 다트에 이제 공시를 이렇게 다트에 이렇게 접수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뭐 공시 냈던 내용들도 있고, 앞으로 이제 제가 영신금속에도 공시를 낼 텐데, 여기 이것도 한 몇 달 안 쓰다 보니까 또 헷갈려가지고 오늘 이거 하는데 약간 애를 먹었습니다. 예, 근데 공시 내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제시를 하고, 예, 그게 주가에 당장은 도움이 안 될지도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이제 주가에 도움이 되는 활동들이니까 주주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그리고 뭐 주주가 아니시더라도 어떻게 돌아가고 어떻게 해 나가는지를 보시면, 예, 앞으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데 시각이 많이 바뀔 겁니다. 뭔가 굉장히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었구나. 동업자인데 이익은 동업자가 다 가져가고, 손실이 나면 같이 부담을 해야 되고, 이거 말씀드렸듯이 제가 예전에 뽑기 할 때 그 학교 선배, 어? 당첨되면 자기 주고 꽝 걸리면 너 해라. 요거랑 똑같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인지를 하고 깨 나가는 과정들. 거기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단타입니다. 니들 조금 이따 팔고 나갈 거잖아. 요거. 그래서 제가 단타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그 아파트도 보시면 아파트 가격도 잘 올라갑니다.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아파트 매매가 주식만큼 쉽다고 가정을 하면, 뭐 과열일 때 한번 팔았다가 밑에서 샀다가 뭐 이거 해버리면 가격 안 올라갑니다. 예, 그런 성격도 아니긴 하지만, 예. 그렇게 단타를 해서 유동성 빠져나가고, 그리고 이상하게 그런 게 있습니다. 매수를 해서 올라가는 것보다 매도해서 내려가는 게 훨씬 더 큽니다. 예, 굉장히 희한한 일인데, 그래서 단타 매수 사서 매수하고 매도해버리면 주가 빠집니다. 예, 정말로. 예, 그래서 이 주주 운동할 때 가장 큰 적이 최대 주주, 뭐 다른 어떤 제도, 법원 이런 게 아니라 단타, 같은 개인 투자자들인데 단타하는 개인 투자자들, 주주 운동이 가장 큰 적입니다. 예. 아무튼 잘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겠고, NHN복스는 뭐 특별한 변동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수급적으로도 거래량이 약간 붙었다는 게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예, 그거 외에는 아직 특징이 없는, 에너지를 6,000원 부근에서 조금 모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제분이 오늘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 뭐 단기 상승에 대한 어떤 조정이고, 이 대한제분의 지금 환율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서 나올 것이고, 그리고 저는 제가 사용하는 지표 중에서 이걸 가장 신뢰합니다. 좀 호흡을 길게 보니까 요 매수 신호를 가장 신뢰하는데, 요 관점에서는 제가 봤던 관점에서는
이 종목이 크게 갈 거라고 봅니다. 다만 시간은 좀 필요할 겁니다. 시간은 필요하지만 크게 갈 거라고 보고 뭐 이런 지표를 믿고 근데 따져보면 뭐 굉장히 저평가 상태고 이익 나고 있고 뭐 배당 주고 외국인 지분율도 10%고 특별히 나쁠 게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단기 변동을 신경 쓰기보다는 나중에 크게 시세를 낼 수 있다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삼성전자 신고가 아주 시원하게 찢어버렸습니다. 찍고 이 의지도 생겼는데 요 갭이 생겼다는 것은 삼성전자가 적어도 이 가격을 훼손하기 전까지는 계속 우상향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계기로 꺾인다 하더라도 그 전까지는. 그리고 수급 주체가 있고 뭐 사실 삼성전자의 내용만 본다면 스마트폰 판매 부진했고 반도체 가격 떨어졌고 그리고 이건희 회장 사망으로 또 뭐 시장에 물량이 나올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는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 주가가 오를 만한 이유가 모멘텀이 없는 상태인데 근데 이제 외국인이 사니까 오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 사면 그냥 오르는 거고 팔면 내리는 건데 그 사는 게 타당한 근거가 있고 다른 투자자들의 어떤 공감을 살 수 있는 거면 연속성 있고 아니면 그냥 수급이 끊기는 순간 흐름이 종료가 되는데 당분간은 이런 흐름이 이어질 것 같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뭐 내년을 보고 그렇다고 하는데 SK 하이닉스는 더 강력하게 찢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찢은 것은 아직 신고가는 아니니까 뭐 크게 당장 뭐 의미를 부여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SK 하이닉스가 상단을 찢은 이런 흐름이 나온 것은 사실 좀 늦게 나온 게 아닌가. 낸드 관련해서 인텔의 낸드 사업부를 인수하면서 어깨 이의가 됐다는 부분 그게 좀 크게 작용한 게 아닌가 싶고 다만 이제 낸드는 도시바, 과거 도시바, 키옥시아 그러니까 도시바가 있고 편의상 도시바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마이크론이 지금 굉장히 기술력이 많이 치고 올라온 상태고 그리고 이거 두 개 원래는 디램 같은 경우는 세 개인데 삼성, SK, 마이크론, 도시바에 이제 중국 업체까지 해서 5파전이 될 가능성이 커서 여기서 수익이 잘 날 수 있을까에 대한 조금 회의적인 시각은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외국인이 사서 올라가는 거고 외국인은 뭐 꼭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를 샀다기보다는 한국 증시를 산 건데 얘들 비중이 높으니까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시아나항공 반응이 굉장히 세게 나왔습니다. 제가 그 별도의 영상으로 올려드린 내용에서 언급했듯이 보도 내용을 보니까 합병에 따른 이익이 언급이 안 된 거 보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 이야기가 진척이 된 거다.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만 장기적으로 한 2배 정도 시가총액이 올라갈 만한 여지가 있지만 당장 반응이 있을지는 모르겠다. 그래서 감자하는 거 보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상한가를 가버렸습니다. 이거에 대한 해석이 시장이 좋다라는 거 외에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 정도 분석은 아무나 다 하고 증권사에서 나오는 자료들이 훨씬 더 훌륭할 겁니다, 아마도. 근데 그 2배 정도, 장기적으로는 2배 정도 상승할 수 있다. 그러면 확실하네. 이 확실성에 대해서 리스크를 생각하지 않고 지르는 자금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만큼 뭐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을 정도의 어떤 시장 분위기였다. 투자자들이 그만큼 적극적으로 변했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현상이다. 시장이 강해서 이런 현상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항공 역시 그런 개념의 상승이었는데 다만 뭐 유상증자 받은 물량이 2만 원 아래에 있으니까 올라가면 뭐 털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강했을 거고 그 영향이 조금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에 비해서는 조금
깔끔하지 못한 흐름이긴 하지만 어쨌든 장기적으로 두 회사가 한 회사가 됐을 때 얻는 이익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이었고 장기적으로 긍정적이다라는 부분, 그 확실성에 굉장히 많은 자금이 유입이 됐다. 그만큼 시장이 좋다. 유동성 장세의 기미가 보인다. 이런 해석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좋은 시장이 앞으로 좋을 것이다라는 부분에 근거가 되는 또 하나의 어떤 이유가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창솔루션 보면 오늘 상승했는데, 예, 대창솔루션 실적이 나왔습니다. 예, 3분기 9억 9천, 9억 1,900만 원, 그리고 순손실이 19억 정도 나가지고, 예, 그래서 아직까지 적자입니다. 대창솔루션은 장기간에 회사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데 당장 일감이 다소 부족한 부분에 대한 그런 불안은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시장이 좋으면 그 불안보다는 또 앞으로 좋아질 것에 대한 공격적인 매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 주가는 아직까지 나쁘지 않고 거래량도 아주 양호하고, 예, 그리고 순손실이 났지만, 예, 자산이 뭐 딱히 562억이고 580억이고 딱히 뭐 크게 줄어들었고 이렇지도 않아서, 예, 그 외에 뭐 특별한 내용도 없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대창솔루션도 뭐 아직 흑자면 뭐 공격적으로 가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지금 시장이 이전보다도 훨씬 좋아졌기 때문에 이전에 돌다리를 두들긴다라는 그런 개념을 조금 벗어날 필요가 있지 않나. 뭐 이게 또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지만 구조적으로 어떤 유동성 장세로 간다 그러면 이제 좋은 재료가 있으면 바로 질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점점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예, 관점에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장 종료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